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일요일에 나흘만이라는 주 4일제를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작년 6월부터 약 70개 기업에서 주 4일제를 6개월간 시행했고, 스코틀랜드도 올 연말부터 1년 동안 주 4일제를 시범 운행합니다. 카자흐스탄도 7월 1일부터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우아한 형제들, 카카오 게임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부분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앞으로 주 4일제가 시행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최근 한 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이 연봉이 줄어들더라도 주 4일제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연봉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주 4일제를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봉 삭감률은 최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과거에는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지금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흔히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삶의 균형은 최근 근로자가 가장 희망하는 근무 조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을 겁니다만 주 4일제는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네요. 9월 18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려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6%, 그다음에 코스닥은 0.47%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 그 이유가 TSMC발 수요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증시 흐름도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큰 우려는 환율이었거든요. 최근 1,300원대 이상에서 계속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율이 1,300원 이상대에서 계속 유지되면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절대적인 레벨, 우리가 이제 1,300원대, 요걸 예. 이제 절대적인 수치 수준에 대해 가지고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움직인 방향성에 예.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00원대에 있다라는 그 절대적인 환율 자체는 뭔가 좀 위기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좋은 환경은 어찌 보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다만 근데 환율이 좀 약세로 가다가 지금은 방향을 조금 잃고 예. 횡보를 하고 있는 최근 며칠 사이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레벨은 높아졌지만은 안정화된 모습을 변동성 측면에서는 보인다라는 거는 일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소다이고요.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우리 환 시장에서는 이란에서 예. 국내 자금이 동결되어 있던 것이 실제로 빠져나가면서 최근에 그 관련해 가지고서 제재가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실수요의 매도가 좀 압박이 있다. 그러니까 워낙 약세 압박이 있다라는 예, 거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 환율도 점차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1,3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 환 시장의 구조적인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서는 뭐 당연히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수급 측면에서 봐가지고는 채권 시장에서 주식으로 치면 MSCI 선진지수 편입 같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WGBI라고 예. 세계 채권 지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한국이 와치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내년 3월 정도에는 글로벌 IB들에서 한국이 실제로 편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매달 5에서 10조 정도 자금이 국내 순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달러가 됩니다. 더 들어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금융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에서 동결한 자금 그거
빼가는 거 그게 외환 시장에서 비중이 좀 되나 봅니다. 네, 뭐 일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한 번에 나가면은 좀 금액이 크다 보니 예. 지금은 분할해 가지고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래 대금의 하루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 대금의 뭐 5% 정도 내외 어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환율이 요즘 그런 분위기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8월 중국 경제 지표가 공개됐어요. 근데 예상 밖으로 많이 개선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관련된 소식을 들어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정말로 큰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그 정책이 실제로 실제 경제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 디플레이션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유동성 데이터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부양책을 쓰니까는 돈이 풀려 나간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소매 판매라든지 혹은 고정자산 투자와 같은 데이터도 실제 나온 것이 예상치 대비해서 꽤 높게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청년 실업률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서도 자신이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청년 실업률은 이번에도 발표가 안 되긴 했지만 전체 실업률은 발표가 됐는데 그게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곧바로 또 글로벌 IB들의 전망치가 올라갑니다. 예. 대표적으로 JP모건이 4.8%로 추정했던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5.0%로 상향을 했거든요. 예. 다른 기관들도 5% 아래로 보고 있다가 5 혹은 5% 이상으로 지금 예상치를 올렸습니다. 이게 재미난 건 뭐냐 하면은 작년 말 올해 초에 중국에서 드디어 위드 코로나를 할 것이다 얘기할 때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그럼 실제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0%가 좋아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 좋아질 걸로 예상을 안 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중국이 제대로 백신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과연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생각보다 별다른 피해 없이 위드 코로나로 잘 넘어가다 보니까 예. 오히려 한 3월, 4월 정도에는 향후 1년간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5명 중에 4명 정도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때에는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5% 중반 후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데이터가 또 안 나오니까 이제는 5% 아래로 내려갔었어요. 그러고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중국이 하니까 또 0% 제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심리가 대단히 크게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IB들도 예상치를 수시로 바꿔 나간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왜냐하면 경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라면 우리가 관측하거나 예측이 좀 더 용이한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바꾸고 그런 요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 통계도 공개도 잘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지금 최근 수치들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중국은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근데 또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민간업체 비구이 위안의 경우에는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 연기도 이뤄냈고 외채 이자에 대한 지급도 성공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문제가 된 것이 위안양입니다. 예. 요 회사는 최근에 역외 채무 관련해서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 특이하냐 하면은 이 위안양이란 회사가 바로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 왔냐 하면 민간업체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민간업체들을 중국 정부가 고의로 힘들게 만들어서 이걸 국영이 차지하기 위함이다라는 일종의 음모론 섞인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있었죠. 예, 근데 실은 그 정도로 고도화된 전술을 쓸 만큼 중국의 상황이
괜찮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쪽에 몰아주기 위해서 다른 쪽을 의도적으로 좀 누를 수 있을 만큼 중국 경제가 강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게도 너무 나쁘게도 보지 마시고 중국 정부는 어차피 계획 경제 하에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국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뭐 예상치라 해야 될까 목표치라 해야 될까 이거를 5% 내외로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 5%보다 더 높게 추정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러면 부양책이 안 나오겠구나. 5% 아래로 가면 5%를 맞추기 위해 부양책을 쓰겠구나. 결국 그냥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5% 정도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국을 보시는데 한결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9월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금리 동결 확률이 90% 후반까지 높아졌더라고요. 이러면은 좀 김이 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결정만 놓고 보면은 김이 아주 좀 샌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중앙은행들은 단순 금리 결정 말고도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다양한 수단 쪽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나오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좀 더 쳐다보면 될까요? 네, FOMC 회의가 1년에 8번 개최가 되는데요. 예. 그중에 4번인 3, 6, 9, 12월 달의 경우에는 경제 전망, 그다음에 점도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런 데이터들도 공개가 됩니다. 점도표라는 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점 찍은 그 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흥미로울까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일단 GDP 성장률 가정치를 상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네. 그보다는 경기가 좋은 걸로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현재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경제 전망 제일 최근에 나온 게 불과 1%입니다. 근데 이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높이지 않겠느냐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반대로 또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 하면 물가에 대해서도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근데 이 전망치는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현재 근원 PCE 물가에 대한 예상치가 약 한 4% 정도가 되는데 예. 이걸 낮추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경기는 더 좋아질 걸로 보는데 물가는 낮아질 걸로 보게 되는 굉장히 기이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끝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가면서 물가도 저희 잘 잡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한데 이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뭐 이거는 지난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소비자 물가 발표 때 예. 헤드라인 물가는 재상승인데 근원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거. 요 두 개 가지고서 아주 시장의 해석이 충돌을 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GDP를 올린다. 경기 재가속화론데 그다음 물가 예상은 낮춘다. 디스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충돌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 GDP 성장률을 좀 올려봤자 아마 2%까지는 안 올리지 않을까. 혹은 2% 내외 정도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일반적으로 2%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성장률 전망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 가지고서 과도한 재가속화라고 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 대출 태도가 금융기관들이 미국에서 대단히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 이게 긴축 정책이 미치는 시차 효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질 염려는 좀 덜어놔도 되지 않을까인 것이고요. 반대로 물가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물가 전망을 내리게 된다면 무려 2021년도 3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 예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난 우리가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경험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이후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는 이 부분이 좀 더 시장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리고 조합을 해보면 앞서 끝내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장은 고이들락스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원 PC 물가 예상치가 하향하는 가능성 높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황이
상황이 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최근에 예상한 것이 바로 지난 6월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4% 중반이나 되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8월 물가 예상치가 4%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 분위기는 더욱 좋습니다. 가령 최근 3개월치를 연유라 하면 2%대, 최근 6개월치를 연유라 해봤자 3%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예. 근데 연말에 대한 예상치가 거의 한 4%다. 이거는 최근에 분위기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난 6월에 연준에서 세운 가정대로 이제 연말에 물가가 나오기 위해 가지고서는요. 그러면은 전월 대비해 가지고서 0.35% 이상의 물가 상승이 연말까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좀 과도하다라는 것이 지난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만큼 높게 나온 경우가 12달 중에서 이제 그 3달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좀 낮게 나온다라는 예. 것이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낮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외에도 저는 점도표 내용이 참 궁금해요. 네.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이번이 흥미로운 이유는요. 멤버 교체가 조금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가장 매파로 분류가 되었었던 제임스 블라드 예. 지역연은 총재가 있잖아요. 예. 요 분이 지금 교수로 자리 이동을 하셨습니다. 아, 물러나나요? 네, 물러나셨기 때문에 후임이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가장 매파였던 제임스 블라드 전 총재에 대비해서는 뭔가 점이 조금 아래로 찍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연준 이사 자리에 공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요 자리에 최초의 히스패닉 기업 연준 이사인 쿠글러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임명안이 통과되어서 회의에 참석해서 이번에 점을 찍게 되거든요. 예. 근데 주목할 부분이 바로 내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년 점도표가 지난 회의 때 총 18명이 찍었는데 10명이 4.5% 위로 8명이 그 아래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바뀌게 돼도 이게 숫자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렇네요. 거예요. 근데 지금 멤버에 2명에 한 명은 교체가 되고 한 명은 신규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일단 매파 한 명이 사라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람의 기질은 어떤가요? 좀 비둘기 계열이지 않겠느냐 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비둘기 성향의 연준 의원들을 선호하는 걸로 예. 지금까지는 보여져 왔고, 특히나 이제 그 이번에 임명된 쿠글러의 경우에는 과거에 썼던 논문 자료나 예. 아니면은 교수 이제 그 당시 이제 과거에 발표했던 자료들을 보면은 좀 완화책에 대해 가지고서 기울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완화적으로 점을 찍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지난번보다 내년도에 대한 점도표가 한 단계 요번에 내려올 수도 있다. 혹은 내려오지 않더라도 정말로 박빙으로 밑에 점이 하나 더 찍히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합에 대해 가지고서도 시장은 일부 비둘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기자회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서 쳐다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용,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번에 경제 전망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 중에 하나는 실업률 전망치를 살짝 올리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업률이 살짝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그와 동시에 왜 실업률이 올라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만약에 이제 전망치를 올린다면 이제 기자회견 때 질의응답 때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파월 의장이 이것이 실제 해고가 증가한 거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가 아니라 노동시장으로 인력이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또한 고이디락스적인 표현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달리 말하면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골디락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는 인력이 많이 이탈이 되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파월 의장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시장은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유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이 대응해서 더 긴축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부정적인 예상들도 있는데, 근데 연준은 누누이 이야기해 온 것이 이게 있습니다. 유가나 상품 가격과 같은 외부 요인은 연준이 영향을 본인들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미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예. 작년에도 내내 이 얘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옮겨가서 그게 근원 물가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네. 만약 요번에도 요 부분을 재강조한다라고 하면 시장 일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준의 오버킬, 예. 과도한 긴축책을 펴지 않겠느냐라는 위험을 제한하게 되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유가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닌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진짜 주식시장에서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강호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행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네. 가방 얘기네요. 여권인 줄 알았어요. 여권도 중요하죠. 네. 예. 시작과 끝을 하길래. 예, 하지만 시작은 역시 여행 그 가방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행 다니거나 출장 갔을 때 이 네. 가방 회사의 제품은 되게 외관이 특이해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리모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리모아 울퉁불퉁한 외관.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거죠? 맞아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두롤라민이라고 정확하게 하는데 네. 설명드릴게요. 이게 일단 리모아 이게 요즘 여행 관심 많잖아요. 예. 추석 같은 경우는 2일 날도 임시 공휴일이니까 6일 기본 놀고요. 그리고 더하기 며칠 더 휴가 붙이면 12일까지 논다는데 연차를 모아 리모아 들고 가는 거죠. 당연히 해외여행 많이 가고요. 해외여행 수요가 거의 30% 이상 증가했대요. 예. 이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고 갈 만한 여행 캐리어가 리모아인 거죠. 리모아 말씀하신 거 아주 특징적인 외관이 있는데 네.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예요. 예. 요즘 사실은 하드 케이스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모아는 상식 그 관념을 깨는 거죠. 그래요. 그런 지점이 있고요. 리모아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튼튼하다, 가볍다, 그리고 이동성이 편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요. 럭셔리하다. 이겁니다. 비싸군요. 비싸다 이건데 요 네 가지가 리모아의 역사를 보여주고요. 더 정확하게는 해외여행, 여행의 역사하고 굉장히 괴를 같이 해요. 특히 2016년이었는데 그 루이비통한테 인수됐잖아요. 예. 정확하게 루이비통 모회사인 LVMH한테 인수됐는데 LVMH가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약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루이비통이랑 가방 회사하고 모ët 샴페인 회사하고 헤네시 꼬냑 회사 합쳐진 회사인데 여기 가방 회사까지 모여져 있어요. 근데 저 특징적인 것은 리모아는 독일계 회사고요. LVMH는 프랑스계 회사니까 이 두 회사가 합쳐진 것도 이질적인데 그것도 여행의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리모아가 저는 당연히 LVMH의 자회사라는 건 알고 있어서 프랑스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독일 회사였어요. 맞아요. 독일 회사예요. 1898년도에 시작했는데 예. 창업한 곳이 쾰른이에요. 네. 쾰른은 가장 유명한 게 그거 있잖아요. 저는 쾰른 대성당. 그치, 맞아요. 네. 쾰른 대성당 뾰족탑 2개 있는 거 있죠. 첨탑. 예. 고딕 양식으로 그 리모아 지금 로고 있잖아요. 예. 로고 보면요. 뾰족한 2개 탑이 있어요. 그게 쾰른 대성당입니다. 네. 보통 M자 리모아여서 M인가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첨탑이고요. 여기서 창업했는데 벌써 125년 전이고요. 올해가 딱 125주년이어서 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창업주가 파울 모르스 책이라고 하는데 독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 이름은 파울 모르스 책이라는 그 자기 이름을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이때 만든 게 이 인물이 가방 장인이었어요. 예. 근데 당시의 가방은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거 절대 아니고 나무하고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무 가죽 장인이었고요. 근데 당시의 여행은 이게 20세기 초반 얘기니까 그때는 비행기로 여행 다니는 건 절대 안 되고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차하고 배를 탔을 때 여행을 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 나무를 만들었는데 커야 돼요. 그리고 튼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여행은 일반인들은 못 다니고 대부분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다녔으니까 짐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짐꾼한테 짐을 들게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튼튼하고 커야 되는 거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 파울 모르책이 리모아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우리 가방은 커요였어요. 예. 그래서 가방 125년 전에 광고를 보면
엄청 크다는 걸 강조하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리모아의 첫 모델은 갑질로 만들어진 거네요. 자기가 들 거면 가볍고 작아야 되는데 내가 들 게 아니니까 커야 좋다. 맞아요. 이야. 당시 귀족적인 문화가 있는 거죠. 예. 당시 갑질이 아니고 귀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1930년대에 여행의 수단이 바뀌거든요. 예. 그게 배가 아니고 비행기가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 하나 있는데 페남이라는 항공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페남 예전에 그 왜 영화 중에 캐치 미 이프 유 캔 영화 예. 보면 그 리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페남 그 파일럿으로 변장해 갖고 해외 여행을 공짜로 다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 유명한 페남이 있는데 이게 페남이 1930년대 처음으로 태평양 항로하고 대서양 항로를 개척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미국 갈 때 배 타고 간다 그러면 사실 얼마나 언제 가려고 그래 이러는 건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처음으로 했던 게 태평양, 대서양. 이게 페남이고요. 페남이 그 보잉한테 주문해 갖고 만들었던 비행기가 보잉 747이었죠. 1930년대에 이런 트렌드 흐름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행의 수단이 기찻길에서 하늘길로 바뀌는 거죠. 예. 물론 요즘도 왜 해외 정상회담을 기차 타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모아도 이런 인터컨티넨탈 여행 트렌드에 자신을 맞춰서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알루미늄 소재 여행 가방이 나오는 시작점이 됩니다. 네. 사실 비행기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방을 줄여야죠. 이제 기내에 넣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갑질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변해야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굉장히 특이한 그 사건도 있었고요. 변화도 있었는데 이게 예. 리모아의 문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일단 그 창업주인 파울 모르스책이 1930년대쯤 되면 나이가 많으셨겠죠. 그러니까 아들인 그 리하르트 모르스책. 네. 리차드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독일 사람이니까 리하르트 모르스책이 이제 2대 경영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러니까 이 2대 아들은요. 아버지는 가방 장인이었을 뿐이었는데 아들은 가방 회사 아들이니까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많이 다녔겠죠. 예. 요즘 여행 트렌드를 안 거예요. 요즘 여행 트렌드는 기차 아니고 배 아니고 비행기예요. 비행기에 들어갈 만한 가방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트렌드를 알았고요. 하나. 두 번째는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예. 공장의 자재 창고가 불이 나요. 예. 그래갖고 나무하고 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남은 게 알루미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알루미늄 베이스의 하드 케이스 가방이었는데 이게 견고하고 가볍고 또 멋있기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경영 세대 교체를 하고요. 거기에 소재를 바꾸고 소재 세대 교체 그리고 여행 트렌드를 교체하는 것 요 세 가지의 삼박자가 맞으면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이 알루미늄 소재 트렁크가 개발됐던 게 처음이 1937년이었고요. 예. 여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리모아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로 줄무늬가 있잖아요. 예. 이걸 보고 리모아에서는 그루브라고 표현하는데 이 그루브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 그루브가 뭐냐면 그 보통 당시의 여행 가방은 이제 갑질을 못하니까 직접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가방 안에 바퀴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행용 가방에 바퀴가 안 달려 있나 보죠? 바퀴를 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소형의 바퀴를 여행 가방에 단다는 것은 그렇네요.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기 예, 때문에 예. 무조건 들어야 됐어요. 그럼 사실은 들고 다니거나 무거우면 끌고 다녔겠죠. 네. 근데 끌고 다니려면 마찰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홈을 만지면 만든 되죠. 거구나. 네, 그게 그루브라고 불리는 건데 예. 이게 웨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독일 항공 제조사 중에 융커스라고 아직도 있거든요. 예. 이 융커스에서 만든 그 알루미늄 동체가 있는데 이게 그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이른바 그루브감이 있는 거예요. 요걸 베낀 거고요. 요걸 벤치마크를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 소재까지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일종의 리모아는 이때부터 흔한 가방 회사가 아니라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갖고 가방을 만드는 소재 기반 가방 회사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대 때부터 만약에 혁신이 이루어진 건데 이때 회사 이름도 바꿔요. 원래는 그 파울 모르스책 할아버지 이름도 쌌었는데 예. 지금은 리하르트 모르스책 트레이드 마크. 를 줄이면 리모아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독일어를 줄임말이군요. 못해갖고 예. 리하르트 모르스책 그 바렌자이쉔 이렇게 됩니다. 요게 리모아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리모를 줄여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줄무늬를 이제 일종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삼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은 줄무늬 엄청 좋아요. 맞아요. 아디다스도 리모아, 리모아도 역시 줄무늬가 됐고요. 이때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럭셔리 브랜드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럭셔리는 그냥 비싸서 비싼 거예요.
네. 뭐 예전에 귀족이 썼고 예전에 누가 썼고 뭐 이런 거요. 예. 그런데 프리미엄은 비싼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 이유. 이 차는 빨라서, 이 차는 연비가 좋아서, 뭐 이 차는 그 디자인이 예뻐서, 아니면 지금 리모아처럼 기능이 가볍고 그리고 끌기 좋고 그리고 튼튼해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요라는 것. 이게 독일 소비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예. 독일 소비자들은 그냥 누가 썼다고 하면 사는 식의 럭셔리 소비를 잘 안 좋아하고요. 지금도 독일은 럭셔리 브랜드가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대신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많죠.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럭셔리와 프리미엄의 구분하는 기준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야,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예, 그럴듯한 거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독일 브랜드도 시계 브랜드도 또는 이런 가방 브랜드도 설명이 돼요. 왜 비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거 없이 뭐 누가 사서 그랬다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 어쨌든 리모아는 그 다음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니까 소재 개발을 해야 되겠죠. 계속 내가 비싸지는 이유는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알루미늄에 구리하고 마그네슘을 합친 합금을 내놓습니다. 예. 그게 지금도 쓰이는 두랄루민이라는 거예요. 발음 잘 안 되는데 야. 알루미늄 약간 변형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요즘 알루미늄 소재 그 리모아 봤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그게 알루미늄이 아니고 두랄루민인 거예요. 요거는 훨씬 가볍고 훨씬 단단합니다. 1950년대에 개발됐는데 이때부터 진정하게 말하자면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리모아는 제트셋 쪽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저 비행기 타고 사는 사람들. 아침에는 뭐 서울에서 밥 먹고 점심은 도쿄에서 밥 먹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도 그런 뭐 뉴욕 뭐 아니면 런던 이런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제트셋 쪽한테는 리모아가 상징이었죠. 부의 상징이고 나 여행을 다녀 이런 상징이기도 하고. 리모아는 어찌 보면 여행 트렌드를 잘 읽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했네요. 역사도 상당히 깊고요. 맞아요. 이 여행 트렌드를 설명할 때 리모아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데 70년대에는 방수 캐리어 또 하드 캐리어 이런 걸 개발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요. 정확하게는 비즈니스 하려면 타겟 시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 이전에 여행 수요였는데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수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힐튼 호텔 얘기할 때도 1970년대, 60년대 트렌드가 뭐였냐면 글로벌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그 국제 기업들이 세계 경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운송할 때 리모아 씁니다. 특히 영화나 또는 뭐 패션 포토그래퍼들이 비싼 카메라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찍지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리모아를 써요. 그러니까 리모아가 더 단단해지고요. 심지어 방수 기능까지 있으니까 되게 비싸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패션계 영화계 분들이 트렌드 세터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따라하죠. 그러니까 리모아가 점점 더 비싸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등장했던 CEO가 3대인데요. 예. 리모아 역사를 보면 이런 트렌드를 잘 찾아내는데 그때마다 경영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3대는 디터 모르스책 손자인데 예. 이 손자는 이런 트렌드를 잘 아는 인물인 거죠. 부잣집 손자야. 그러면 패션과 영화계하고 친하겠죠. 그래서 네. 또 이런 트렌드를 발견하고 이걸 찾아내는 거는 리모아 역사는 거의 뭐 쪽집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도 좋네요. 그런데 이런 리모아가 혹시 뭐 도전자에게 도전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게 1980년대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드 캐리어 무겁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벼워도 무거워요. 그런데 이때부터 플라스틱 여행 가방 나오고요. 또는 비닐 또는 뭐 인조 가죽. 예전에 네. 가죽이었는데 인조 가죽 나오니까 이른바 미국계 회사들한테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회사가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그리고 또는 샘소나이트. 맞아요.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예. 가볍고 싸고. 그렇죠. 구테어 뭐 리모아 너무 비싼데 뭐하러 써. 이런 분들은 맞아요. 합리적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리모아도 말이 프리미엄이지 이것도 럭셔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인데 가볍고 튼튼한 여행 가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리모아는 어떻게 보면 여행 가방의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걸로만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런 가방류도 만들고 있나요?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때 리모아가요.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의 가벼운 가방으로 브랜드 밸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겠어라고 해서 나온 게 한마디로 방탄 리모아예요. 방탄 리모아요? 네,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인데 예. 방탄 유리로 쓰이는 소재 썼거든요. 예. 2000년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리모아의 최고 히트 작품입니다. 지금 리모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룰라민 제품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게 상징적인 제품이고 실제로는 폴리카보네이트 써서
가볍고 튼튼하고 이거 방탄이니까 망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튼튼하기까지 해서 이 제품 이름이 살사인데 이 제품이 나와서 히트를 치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더 프리미엄으로 가겠다. 그리고서 그 다음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바퀴가 나오죠. 예. 리모와 바퀴가 아주 특징적인데 멀티휠이라고 해서 바퀴가 8개 달렸어요. 8개요. 근데 이게 보면 4개 외층에 달렸고 각각이 2개씩인 거거든요. 아. 이게 바로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 있죠. 그렇네요. 그 의자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지금 말씀드린 게 튼튼하고 가벼운데 이동수성까지 완성하고요. 거기에 하나가 2001년에 9.11 테러 났잖아요. 예. 우리 기억하시면 그때가 여행의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네요. 정말 위험했으니까. 그때 미국에서 심지어는 트렁크 안에 의심물이 있으면 부숴갖고 이제 조사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안 장치 만듭니다. 잘 안 열리는데 조사하려면 부수지 않고도 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걸 하면서 리모아가 여행 트렌드를 완전히 선도하고 따라잡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리모아라는 회사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합하게 적응하면서 변화해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그 3세였죠 아까? 그 친구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를 루이비통에 팔았나요? 이게요. 이것도 사실 트렌드를 따라잡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럭셔리가 돼야 되는 거죠. 프리미엄에서. 근데 럭셔리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루이비통. LVMH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화 되어 있고 더 이상은 소재 개발보다는 비싸서 비싼 제품이 돼야 하는데 그걸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건 LVMH고 지금 LVMH 회장이 베르나르 아르노잖아요. 예. 그의 아들, 그 세 번째 아들인 알렉산드로 아르노가 CEO예요. 그러니까 공동 CEO거든요. 그 아들인 알렉산드로 아르노하고 디터 모르체이 공동 CEO인데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더 비싸서 비쌀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고 각종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그 덕분에 지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2022년에 한 8% 올렸고 2023년에도 아마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리모아는 가장 트렌드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올라가지면 전 못 삽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신기반기한 얘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입니다. 오늘 주 4일째 그리고 여행 가방 회사에 대해서 배우고 났더니 이 노래가 당연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9월 18일은 철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